지금 이 순간에도 1분에 수십억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파업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단 한 번이라도 멈추는 순간 그동안 만들던 웨이퍼가 전량 폐기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합니다. 1분에 수십억 원씩. 그리고 노조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18일 동안 멈추면 30조 원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57조 원, 전년 대비 755% 폭증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 순간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노사 전쟁이 퍼진 걸까요? 최대 실적을 올리는 기업에서 30조 원 손실을 예고하는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 역설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9년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않으면서 전 세계를 누비는 CEO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미 평균 연봉 1억 6천만 원을 받으면서 1인당 6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45조 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7.7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단순한 노사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 싸움의 불씨가 된 사건은 임금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사내 메신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둘째, 삼성전자는 자사 직원을 직접 형사고소하는 대한민국 대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싸움의 결과가 삼성전자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과 연결된 일자리 75만 개, 그 가족까지 합치면 300만 명의 생계가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건 삼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상 최대 호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전쟁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사내 메신저방에서 조용히 퍼져나간 한 장의 명단. 그것이 삼성전자를 전쟁터로 만든 도화성이었습니다. 유일장입니다. 살생부, 그 시작을 들여다봅니다. 2026년 봄, 삼성전자 안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소속 부서, 4번, 그리고 노조 가입 여부까지. 심지어 한 직원은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단 1시간 만에 사내 시스템에 2만 회 이상 접속하며 수만 건의 임직원 정보를 긁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파일 형태로 제3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용도는 하나였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가려내어 이른바 살생부 명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강제전배나 해고 시 우선 안내하겠다. 파업 불참자를 사실상 해고 1순위로 찍어두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직장 동료의 정보를 빼내고 손가락질하고 명단에 올리는 일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4월 9일 경기도 화성 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제3자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역사상 회사가 자사 직원을 직접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사 간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직원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DS 부문입니다. 2023년 DX 부문은 흑자를 냈습니다. 반면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부는 무려 14조 8천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적자를 낸 반도체 부문도 흑자를 낸 DX 부문과 똑같이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 DX 부문 직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흑자를 냈는데
왜 적자를 낸 쪽이 우리와 똑같이 받아야 합니까? 삼성 안에서 직원들이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살생부 협박, 부서 간 갈등,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삼성전자는 안팎으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갈등의 불씨가 된 건 무엇일까요? 노조가 회사에 요구한 그 금액, 그 숫자 하나가 삼성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숫자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2장입니다. 45조 원. 이 숫자의 정체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45조 원입니다. 숫자로 쓰면 45 뒤에 0이 12개가 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에 요구한 성과급의 총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노조의 요구는 이겁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 2026년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5%를 계산하면 총액이 약 45조 원에 달한다는 게 노조의 논리입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왜 충격적인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치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45조 원은 그 국방 예산의 75%에 해당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30년치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세금 감면 혜택 22조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성과급 협상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 단위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한 해에만 14조 8,800억 원, 약 15조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30조 원어치나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했던 그 시절을 버텨내고 이제 겨우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한 참입니다. 그 회복의 과실을 직원들이 나눠 갖고 싶다는 마음 자체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와 방식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이미 약 1억 5,8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 약 4,332만 원의 4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평균 연봉 3,432만 원과 비교하면 4.6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최상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더해 1인당 6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과급 상한을 아예 없애고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요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인 70%가 이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4월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고 직접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 70%가 등을 돌리고 대통령까지 비판에 나선 이 상황, 삼성전자는 더 이상 대화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은 CEO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꺼내든 것은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루의 칼이었습니다. 과연 그 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장입니다. 삼성이 꺼내든 세 자루의 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70%가 등을 돌리고 대통령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삼성전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화 대신 법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3번을. 첫 번째 칼날입니다. 4월 9일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 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조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살생부가 사내에 유포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내 시스템에서 수만 건의 인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제3자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각오하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역사상
회사가 소속 직원을 직접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칼날입니다. 4월 16일 삼성전자 법무팀은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점거하거나 불법 파업을 강행하려는 순간 법원이 직접 나서서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삼성전자는 노조법 4개 조항을 들었습니다.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 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노조가 법적 선을 단 한 발짝이라도 넘는 순간 즉각적인 사법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이라는 방패를 미리 세워둔 겁니다. 세 번째 칼날, 그리고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적용입니다. 말은 단순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며 파업 기간에도 일부 임금을 보전해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관행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간다고 선언한 겁니다. 18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6억 원을 요구하던 사람들에게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깎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자루의 칼은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파업 강행을 두고 내부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45조 원을 요구하며 뭉쳤던 노조가 삼성전자의 세 자루 칼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동을 쉬지 않고 오가며 회사를 위해 뛰었고 사재까지 털어 기부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강경 대응은 그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회사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9년간 무보수로 헌신해온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회사가 마침내 칼에 빼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이 왜 이렇게까지 긴박한 걸까요? 노조가 하루만 파업해도 삼성이 입는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숫자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입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반도체 공장은 자동차 공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동차 공장은 라인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동안 밀린 생산량을 야근과 특근으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다릅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웨이퍼는 수백 단계의 초정밀 공정을 거칩니다. 온도, 습도, 먼지 하나까지 통제되는 클린룸 안에서 단 한 단계라도 공정이 끊기는 순간 그동안 만들던 웨이퍼는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 폐기되는 웨이퍼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 번 라인이 멈출 때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기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 돈이 불타는 겁니다. 노조가 스스로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일 동안 파업하면 삼성전자에 20조 원에서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 말을 노조 측이 직접 한 겁니다. 회사를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하루로 나눠보면 약 1조 원입니다. 1시간으로 나누면 약 400억 원, 1분으로 나누면 수십억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파업이 진행된다면 수십억 원씩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은 단지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 단 하나에만 직간접적으로 약 3만 명이 매달려 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드는 업체, 전자 케이블을 공급하는 업체, 공장 안에서 청소와 식사를 책임지는 서비스 업체까지 이 모든 협력업체들이 삼성의 생산 라인 하나에 생계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접 고용 인원은 약 12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들까지 합치면 삼성과 연결된 일자리는 무려 75만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75만 명의 가족까지 계산하면 사실상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국민이 삼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라인이 멈추는 것은 이 300만 명의 밥상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한민국 해운 산업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의 충격은 그 한진해운 사태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고. 한진해운은 한 산업의 붕괴였지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매출은 대한민국 GDP의 13%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8.1%,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침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독감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삼성이 내부전쟁에 정신이 팔린 사이 조용히 웃으며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 지금부터 그 나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장입니다. 삼성이 싸우는 동안 대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 순간 대만 신주시에 있는 TSMC 본사에서는 아무도 삼성전자의 노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1나노 반도체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의 초정밀 회로를 새기는 기술, 1나노 공정.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이 1나노 공정을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를 두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이 세 기업이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승자가 향후 50년의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50년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술력만 놓고 보면 삼성과 TSMC의 격차는 한 끗 차이입니다. 누가 앞서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만큼 박빙의 승부입니다. 그런데 이 한 끗 차이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주문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펙이 아닙니다. 납기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이 들어오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애플이 삼성 대신 TSMC를 선택하는 순간 그 계약은 단순한 거래 변경이 아닙니다. 수조 원짜리 장기 파트너십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떠난 고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이 내부 전쟁에 휘말려 있는 동안 TSMC는 바로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가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머지않아 한국을 추월하고 5년 뒤에는 우리보다 무려 1만 달러나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앞서 있던 나라가 반도체 기업 하나를 잘 키운 덕분에 우리를 추월하려 하고 있습니다. TSMC 하나가 대만의 국격을 바꿔놓은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그 기업이 내부 싸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8년 결전의 해를 향해 달려가야 할 이 순간에 삼성은 법정과 협상 테이블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TSMC는 단 한 번도 페이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군이 가만히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다고. 삼성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동안 TSMC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기업들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놀랍게도 회사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노조 스스로 먼저 임금을 동결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6장입니다. 60년 무분규의 토요타. 그 노조는 어떻게 단란하는지 비교해봅니다. 일본 아이치현 토요타 자동차 본사입니다. 매년 1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노조는 매년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2003년의 일입니다. 토요타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회사 측이 먼저 노조에 임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의 처우는 이미 풍족하다. 다른 노동자들과의 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을 고려해야 한다. 회사가 주겠다고 하는 돈을 노조가 먼저 손을 저어 거절한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타 노조는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먼저 임금 인상 자제를 선언해왔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파업도 없이 이어온 전통입니다. 토요타 노조위원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임금 인상보다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 노조 대표가 한 말입니다. 경영자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2023년 한 해에만 15조 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토요타는 사상 최대 극자를 내고도 회사가 주는 임금 인상을 노조가 먼저 거절했는데 삼성은 15조 원 적자를 낸 역사적 맥락 위에서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선 상황에 1인당 6억 원, 총 45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겠다는 돈도 거절한 노조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15%를 내놓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노조.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토요타 노조가 임금 자제를 선택하며 지킨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 이 당연한 진리를 토요타 노조는 60년 넘게 행동으로 증명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노조의 행동은 협력업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입니다. 이 협력업체들은 삼성 하나만 바라보고 사업을 꾸려온 곳들입니다. 삼성이 라인을 멈추면 이들은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합니다. 삼성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기로 결정하면 이들은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타 노조는 바로 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걱정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노동자 정신이라고 토요타는 60년 넘게 증명해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행보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9년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사재를 털어 기부를 이어온 그가 이번에 세 자루의 칼을 빼든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그 뒤에 서 있는 75만 명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토요타 노조가 협력업체를 걱정했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은 삼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걱정한 겁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습니다. 삼성이 살아야 협력업체도 살고, 협력업체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도 남아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토요타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상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는 이 갈림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세 가지 시나리오,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드리겠습니다. 실장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세 가지 미래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갈래 길 중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입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됩니다. 삼성은 버팁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객사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애플이 먼저 움직입니다. 엔비디아가 뒤를 따릅니다. 삼성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 하나로 수조 원짜리 계약들이 TSMC로 넘어갑니다. 한 번 떠난 고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삼성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인건비도 낮고 파업 걱정도 없는 곳으로. 그 순간 전국에 흩어진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은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잃습니다. 75만 개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300만 명의 가족이 흔들립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그 말,
한진해운 사태의 수십 배에 달하는 충격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우리 자녀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대만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TSMC가 있는 나라로. 두 번째 시나리오, 소모전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삼성의 강경 대응이 이어집니다. 노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법정 공방은 길어지고 내부 갈등은 깊어집니다. 파업은 없지만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은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은 삼성을 완전히 떠나진 않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TSMC 비중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8년 1나노 양산의 결전 앞에서 삼성은 온전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TSMC가 단 한 발짝 앞서 결승선을 끊습니다. 그 한 발짝의 차이가 향후 10년의 시장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경우입니다. 노조가 테이블로 돌아옵니다. 도요타처럼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원칙으로. 과도한 요구를 내려놓고 합리적인 성과급 기준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살생부 대신 신뢰가, 협박 대신 대화가 삼성안을 채웁니다. 내부 갈등이 사라진 삼성은 다시 모든 역량을 1나노 전쟁에 집중합니다. 2028년 양산 경쟁에서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앞서 나갑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삼성을 다시 선택합니다. 협력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75만 개의 일자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5년 뒤 우리 자녀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반도체 강국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대만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만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는 이 갈림길은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삼성도, 노조도, 정부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생부 사건으로 시작된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역대 최대 실적 속에서 터져나온 45조 원의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가 꺼내든 세 자루의 칼, 라인이 멈추면 1분에 수십억 원이 사라지는 반도체 공장의 현실, 그 틈을 파고드는 TSMC의 조용한 전진, 그리고 회사가 주는 돈도 먼저 거절했던 도요타 노조의 60년 전통.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75만. 삼성과 연결된 일자리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75만 명의 가족까지 합치면 300만 명의 생계가 이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삼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직원들이 영업이익의 15%,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까? 아니면 선을 넘은 요구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협력업체 직원이라면 삼성 노조의 요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이 선택한 강경 대응, 세 자루의 칼.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칼을 내려놓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경 대응이 노조의 분열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열된 조직이 과연 2028년 1나노 전쟁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긴 싸움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아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였다면 어떠셨겠습니까?
내가 흑자 부서 직원인데 적자 부서 동료가 나와 똑같은 성과급을 요구한다면, 또는 내가 협력업체 직원인데 원청도조의 파업으로 내 월급이 위태로워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사관계 전체를 향한 질문이고, 우리가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하나의 매출이 대한민국 GDP의 1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TSMC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2028년 결전의 해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토요타 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강해야 노동자도 강하다는 것을, 기업의 경쟁력이 곧 주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쟁력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삼성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삼성도, 노조도, 정부도 아닌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모여 이 나라의 경제를 바꾸는 목소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8년 1나노 반도체 패권 전쟁의 현재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